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 드리고 네, 이번에 내드린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 일단 1, 2번은 어떻게 푸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그 x 세제곱 플러스 이거를 최고 차수로 나눠서 계산을 했어요. 음, 아이고. 네, 네. 네. x 세제곱으로 나눴고 위에도 x 세제곱으로 나눴고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음, 법칙 5번에 의해서 7x 제곱 이거를 이제 x 세제곱으로 나눈 걸로 할 수 있고 어, 아니, x 3승 을 x 세제곱으로 나눈 요 두 개씩으로 나눌 수 있고 걔를 법칙 1, 2, 3으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서 결국 1분의 0이 되어서 0이다. 네. 결국은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는 어, 일단 x의 최고차항 계수를 나눠서 구하는 게 맞고 어, 그런데 그렇게 구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음, 일단 극한값을 구할 때 저희가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는 어디 어디로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진 극한값을 구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극한 법칙이 있었어요. 이거였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는 이, 이, 이 정의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뭐 fx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난다고 할 때 결국은 이걸 쪼개서 극한의 덧셈 법칙을 이용을 해서 쪼개다 보면은 결국 이제 어, x에 대한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라는 것을 기초로 어, 네,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서 더하는 형태로 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가 이거였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r 제곱 1은 0이다. 그리고 r은 이제 유리수였죠. 양의 유리수. 그래서 이거와 같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기본이 되는 이제 정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을 만났을 때, x가 무한대로 가면서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어, 그럼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수렴하는 극한값을 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꼴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x의 제곱, 뭐 x의 세제곱이든, x의 양의 유리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분모꼴로 만들어서 0으로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수렴하게 만들면 각각의 값은 덧셈 법칙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어떤 값을 수렴을 해야만 이제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각각의 이 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각각의 이 항이 어떤 값으로 수렴이 되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 법칙을 적용해서 최종 극한 값을 네, 구하도록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극한 법칙을 쓰려면 각각의 항이 이제 각각의 항이 어떤 극한값으로 수렴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각각의 항을 이제 최고차항 x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야 됐어요. 그럴 만한 당위성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는 x의 값을 분모로 보내야지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으로 네, 나눠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차항으로 나누면은 각각의 항을 이제 최고차항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이 각각의 항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 극값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극값이 존재를 하는 이상 이것들은 다 극한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해당 극한값을 이제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부터 쭉 나열을 해보면 요거의 극한값은 3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 플러스 0일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의 극한값은 2, 요거는 0. 그래서 이제 3분의 2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fx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x의 최고창으로 각 항을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각 항이 어떤 값을 수렴을 하게 만들어 놔야지만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수렴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x의 최고창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구현을 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해서 극한값을 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그냥 책장의 어, 개수로, 개수를 구해서 이제 그냥 3분의 2라고 쓰면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뜯어서 보면, 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3번 문제는, 네. 이거는 일단 이것도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3분의 x 1만을 보면 뜯어서 보면 음, 이거를 fgx라고 했을 때 gx는 x분의 1이고 fx는 3분의 x라고 뜯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x가 0에 자극한 네, 마이너스 0 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gx를 먼저 구한다고 해보면 이거는 0의 마이너스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네. 그리고 x1을 t로 치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fx를 보면 fx의 입장에서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3t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음, fx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분의 1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3t라고 했을 때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고 3t라고 했을 때 t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가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고 t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네,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풀면 되겠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결국은 이제 3 마이너스 결국은 3 마이너스 t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 3, 여기는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0이 돼요. 네. 결국은 답은 0이다. 그래서, 음, 뭔가 이렇게 합성함수처럼 되어져 있는 문제는 이렇게 fx랑 gx 각각의 함수를 뭐 쪼개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 gx를 먼저 계산되어지는 gx를 결국 t로 치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t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t를 이제 fx의 정의역으로 넣고 어,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네, 문제를 이런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극한값을 결국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시켰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어, t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의 뭐 2제곱이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의 1제곱과 같은 거잖아요. 아, 다시. 뭐 이것도 뭐, 뭐 틀린 식은 아닌데 t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제 3의 제곱의 1이잖아요. 그거 그거를 이제 나타낸 거죠. 어, 네. 이거를 이것과 이거는 뭐 동일한 동일식이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해 다음에 이제 네. 무한대에서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서부터 네.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번 시간에 이제 무한대에서 극한의 뭐 직관적인 정의, 직관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엄밀한 정의니까 결국은 극한이 어떤 형태든 엄밀한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델타 입실론 논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델타 입실론 논법의 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정의된 걸 보시면 f가 구간 a,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직관적인 정의에서 봤었고 그거를
이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일 때 만족하는 n이 존재하는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서 언뜻 봤던 그런 식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보는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래프를 일단 바라보면 어떤 이런 파란 fx라는 그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음, 저는 이제 이 fx라는 함수가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l이란 값으로 수렴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실인지 증명해봐 라면서 입실론을 계속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하는 사람이 입실론을 던져주면 그러면 저는 그 입실론을 던져줄 때마다 제가 n이라는 값을 제시를 해서 그 n은 어떤 값이냐면 이 n보다 큰 x는 무조건 너가 제시한 이 입실론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를 다 이 함수를 태워서 넣으면 이 함수 값은 네가 제시하는 이 입실론 요 값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 라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입실론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할 때마다 제가 n을 제시를 하면서 그 n보다 큰 x의 값은 네가 제시한 입실론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그 정의역이야. 라고 계속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입실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입실론을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요식을 만족하는 n을 제시를 해봐라는 거거든요. 요식은 결국 요 값을 뜻하는 거잖아요. 요 값. 요 값을 만족하는 n을 제시해. 그 n은 뭐냐면 그 n보다 큰 x들은 다 이 함수를 태웠을 때 요, 요 내가 제시한 입실론 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라는 거거든요. 그 n을 네가 제시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입실론을 제시를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만족하는 n을 네가 제시를 할 수 있으면 그 값은 네 말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l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결국 네. 그래서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 되게 되고 음, 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직관적인 뷰는 강화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엄밀한 정의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라는 건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위에서 말한 그 델타 입실론 논법을 활용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뭐 똑같죠? 어쨌든 이제 입실론을 제시를 할 텐데 그 입실론에 해당하는 x 값의 범위들을 제가 일일이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n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n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x는 n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럼 n보다 작은 이 x의 값들은 이 함수를 태우면 네가 제시한 이 입실론,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부분만 바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델타 입실론법도 처음에 저희가 그냥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할 때는 뭔가 음,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했는데 그냥 이게 뭐 좀 여러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델타 입실론 어, 논법으로 여러 번 살펴보다 보니 이게 뭐 익숙해져 버린 건지 아니면 실제 조금 더 뭔가 이 논법을 이해를 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금은 처음에 불편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불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 수학적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입실론을 네가
어쨌든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이게 x분의 1이라는 fx가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 시기에 맞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n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래야 이제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이 n을 어떻게 찾냐라고 보면 사실 이렇게 논리는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x가 a로 갈 때에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보다 더 간단한 게 왜냐면 그냥 이 그래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은 여기에 대한 요 l 플러스 2고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은 이제 l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를 하게 되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이제 x를 만약에 f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오는 건데 y의 역함수는 y를 집어넣고 x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y니까 그러니까 이 fx의 역함수를 구해놓고 이 역함수에다가 요 값을 넣는 거예요. l 플러스 2 입실론 넣고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입실론을 넣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x 값을 이제 구하면 얘는 이제 요 값이 나올 거고 얘는 이제 요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각각 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 중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더 큰 값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뭐야 그 값을 n이라고 해버리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일단 fx는 여기서의 fx는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 이 fx의 역함수는 똑같이 x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y분 여기서 일단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바꿔놓은 다음에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으면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x, y 1이 될 거고 그 다음 양변을 또 y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x랑 이제 y를 바꾸면 네 똑같아요. 그 함수도. 어쨌든 x하고 y는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거 f의 역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f의 역함수에서 이 x의 x자리에다가 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fx니까 위에 그림 볼게요. 이 x에다가 요 값을 각각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 n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 값 중에 n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냥 이 둘 중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 x 중에 이 두 개 중에 큰 값을 그냥 n으로 취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n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결국은 이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 fx의 역함수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그냥 요 x로 넣어버리면 요 n을 구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심플한 것 같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증명하는 거.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보면 f의 역함수가 x분의 1 똑같았잖아요. 네. 그러면 입실론을 제시를 했어요. 입실론이 뭐냐면 지금 L 플러스 입실론 L 마이너스 입실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L이 지금 0으로 가고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입실론 그리고 입실론 이렇게 음, 이 값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입실론부터 넣어볼게요. 입실론부터 넣어보면 입실론분의 1을 x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입실론이 될 거. 네. 그러니까 어, 잠시 지금 L 플러스 입실론에서 L이 0이니까 입실론을 역함수로 태우면 이제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f의 역함수를 이렇게 구해 놓고 나서 이제 n을 구하는 거잖아요. n을 구하려면 요 값들을 이제 역함수에 태워야 돼요. 요것들을 이제 요 값에 태워야 되니까 결국 L 플러스 입실론하고 L 마이너스 입실론을 저 f의 역함수에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L은 지금 0이었어요. 0이었으니까 그냥 입실론하고 마이너스 입실론을 요 x에 태우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일단 입실론부터 요게 0이니까 입실론부터 태워보면 그냥 입실론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입실론을 태우니까 입실론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n이 될 수 있는 후보군 n1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입실론을 태우면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 n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나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x는 n일 때 n이면 fx-l 이거니까 요 지금 문제의 fx로 바꿔보면 이 fx-l은 이제 0이잖아요. fx는 x분의 1이고 x분의 1, 1이 될 거예요. x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절대값을 그냥 벗겨줄 수 있고 그럼 x가 n일 때 이거를 만족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x는 n에 두 값 중에 두 값을 모두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면 n1이 이제 입실론 1이었어요. 그럼 이 값일 때 이거를 만족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입실론도 임의의 양수니까 그냥 x도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도 양수고 이걸 자리를 바꿔도 식은 그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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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이 잘못됐죠 지금. 어디서 잘못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어, 잠시만요. x분의 1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x x가 n일 때 n을 입실론분의 1.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다 써버려가지고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텐데 이거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서 요거를 써야 돼요. x는 n보다 커야 돼요.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위의 식이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걸 어, 이, 이 말이 true가 되면은 이게 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지금. x분의 1이 입실로는 x1보다 크면 x분의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입실로는 x분의 1보다 크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n1을 n으로 집어 넣으니까 네, 이걸 만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n을 입실론분의 1로 잡으면 네, 증명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입실론을 넣으면 마이너스 입실론 넣는 거잖아요. n2를 넣으면 여기서 변환을 할 때 부등호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입실론을 양변에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를 나누는 건 x는 이제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나눠도 부등호가 방향이 변하지 않지만 이 입실론은 나누는 과정에서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제 네, 성립을 할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1은 이제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데 x분 그러니까 x분의 1이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면 x분의 1이 이제 입실론보다 작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1 그러니까 n을 입실론분의 1로 잡아줘야지만 이 식을 성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fx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놓고 거기에다가 이 두 값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n1, n2 이렇게 후보군을 넣고 그거를 실제 이렇게 어, 요 정의에 대입을 해보고 이 정의를 만족을 하는지 해당 n이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만족을 하는 n을 선택을 해주면 증명이 끝나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구하는 그 증명은 좀 더 뭐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한대에서 무한극한의 의미란 정의. 이거는
네. 사실 뭐 이것도 델타 실론 논법의 어떤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무한대에서 무한대 극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형태인데, 그러면 f가 구간 a,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가 되고, 그 f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거는 그냥 이것도 뭐 쉬워요. 왜냐면 그림은 안 그려놓지만,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수록 fx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입실론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m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 사람. 그러면 나는 요걸 m이라고 했어. m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여기로 오게 되는 그 x에 대한 범위를 네가 n을 제시함으로써 그 x의 범위를 말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그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m을 잡더라도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n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n을 잡고 네가 제시하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x들은 이 n보다 큰 값들이야. 그래서 이 n보다 큰 값들을 이 함수에 태우면 그 함수 값은 무조건 n보다 크게 되어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m을 계속 이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뭐 높이더라도 요걸 m으로 잡았으면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걸 n으로 잡으면 되고, 그럼 이 n보다 큰 x의 값들은 fx로 태우면 이거는 무조건 n보다 크게 되니까. 아, 네, n보다 크게 되니까. 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플해요. 그냥 네가 어떤 얼마만큼의 큰 m을 잡아도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n을 잡고 그 n보다 큰 x의 값을 정의역으로 f를 태우면 네가 제시하는 그 n보다 무조건 커. 이 논리라서 더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그래서 이제 무한대에서의 무한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음, 네. 근데 좀 중요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극한에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얘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극한에 대한 걸 고등학교 때 배울 때도 생각해 보면 그냥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한 함수에 대한 뭐 얘기나 문제는 그렇게 많이 풀어봤던 것 같지 않고, 어쨌든 해당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한대에서 무한극한은 엄밀하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극한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뭐 미분계수 나오고 도함수가 끝나면 이제 미분법. 네, 이제 미분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러니까 일단 미분계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미분계수도 결국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극한을 가지고 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극한을 도구로서 어떤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fx, 곡선으로 되어 있는 fx가 있다고 존재를 할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점, 특정 점에서의 이 접선이에요. 네. 그리고 A랑 FA는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요 접선을 구하려면 한 점이 한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또 다른 점 A, FA가 아닌 또 다른 점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요 접선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곡선의 한 점에 해당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 네, 그게 그냥 미분계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제 그 곡선 위에 두 점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싶으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으니까, 이 Q라는 점을 점점 더 P라는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음, 거의 네, 가- 거의 같은 그런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랑 음, 이 Q를 P로 한없이 가까이 당기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을 어,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서의 이 논리가 Q를 P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음, 뭐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는 개념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될 때 fx가 어떤 값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요거의 접선을 구하는 이 문제도 극한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점을 p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한 다음에 그 값들을 그 이제 논리들을 식으로 환원을 해놓고 그것에 이제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의 값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이런 식의 저희가 이제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하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점을 q라고 하는 점이 지금 x, fx니까 x-a 이게 x의 변화량 그리고 fx-fa가 이제 y의 변화량이니까 이 값이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이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만든 다음에 이 식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논리,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극한을 통해서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앞에 그림에서 이제 A, FA라는 점 P에서의 이 곡선 fx의 접선은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고, 그리고 이 기울기가 존재를 할 때 점 P를 지나고 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리미트를 x가 a로 가까이 간
이게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앞에 그림에서 요 q라는 점이 p에 한없이 가까이 되는 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식이 요 q라는 점이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해놓고 이 식을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p고 여기에 한없이 가까이 붙어 있는 q라는 점,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이어놓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 식은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식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요 점 P에서의 기울기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네. 그래서 결국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y는 x 제곱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 위의 식을 이제 요 fx를 위의 식으로 만들어 보면 x가 x를 1로 보내놓고 x 마이너스 1, 그 fx니까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네. 네?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그냥 이제 2, 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P 1,1에서의 점 P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2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니까 네, 결국은 이제 1,1한 점과 이제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1 그리고 기울기가 2 써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1의 제곱 플러스 뭐 C가 C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1은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C는 1이니까 이게 C는 마이너스 1이죠. C는 마이너스 1.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 x 마이너스 1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결국은 뭐 접선의 방정식. 결국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는 저 m이거든요. m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뭔가 응용 쪽에서 뭐 산업 쪽에서 어, 구하고 싶은 값들은 어쨌든 변화량이 그 해당 순간의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런 값은 그 순간 변화량은 곧 이제 m인 거잖아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해당 특정 순간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m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거는 음, 뭔가 이 접선의 기울기 또는 이제 물체의 속도 등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극한이 나타나요. 물체의 속도라는 거는 이제 뭐 해당 이제 시간분의 t분의 뭐 간 거리, 그러니까 해당 1분에 몇 미터를 갔냐, 그럼 이제 분속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순간적인 속도라고 하면은 t를 이제 0, 그러니까 시간을 0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해당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극한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식은 그냥 요거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h가 그냥 x의 변화량인 거죠. 속도라고 하면 t라는 시간을 0으로 가깝게 가게 해서 제 순간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게 어쨌든 x의 변화량인 거니까, 이제 x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하면서 어, 그때 이제 y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 y의 변화량이 몇이냐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위의 식을 네, 이렇게 나타낸 것에 지나죠. 그래서 위와 같은 극한은 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변화율을 구할 때마다 나타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폭넓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뭐 명칭과 기호를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F 다시라고 하는, 네, 다시라고 하고, 그걸 이제 미분 계수라고, 네, 해요. 그래서 미분 계수라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 F라는 함수에서 X가 A, 그러니까 A, F, A에서의 기울기 M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F 다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래서 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F라는 함수에서 A, FA라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그냥 F-A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F의 미분계수라고 한다는 거고, 그거는 위에서 봤다시피 네, 이 값을 구하면 네, 미분계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fx, x제곱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하는 것도 그냥 이것도 똑같은 거죠. 단순히 그냥 요 x는 a로 보내는 거를 h를 그냥 0으로 보내는 걸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그럼 f a 플러스 h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좀 a 제곱 a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문제가 이게 맞네. FA, 잠시만요. 지금 문제가, 이제 저걸 X라고 놓게 되면 X는 이제 변수니까 문제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라는 건 특정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라서, 음, 다른 문제들을 보니까 미분 계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A에서 fx
x제곱의 미분계수. a에서 제가 빼먹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a라는 이 점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미분계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미분계수라는 거는 특정 점에서의 그러니까 fx가 일단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a, fa라는 특정 점이 존재를 하고 그 특정 점에서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fa는 상수값이에요.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미분계수는 이게 수잖아요. 수니까 그 미분계수의 결과값은 하나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 A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구성되는 A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조금 문제 정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생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라는 이제 점을 특정 이제 점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구하는 게 미분계수라면 그 고정하는 A라는 점을 어, x라는 변수로 바꾸게 되면 그게 도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라 할 때는 특정 점에서의 기울기를 기울기가 얼마인지 구하여라 하는 것과 동치이고 같은 말이고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여라 하는 것은 그냥 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 x를 넣을 때마다 해당 점에 해당하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함수 값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는 결국 함수를 구하는 문제고 미분계수는 특정 기울기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게 되면 뭔가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살짝 문제를 읽고 좀 혼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A에서 fxx 제곱의 미분계수를 구하여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FA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이냐, fx의 기울기는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곧 A, FA 이 점에서 접선이 존재를 할 텐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 결국은 점 A에서니까 그 지금 이제 위에 x-a, fx-fa로 쓰던 거를 x-a는 결국은 이제 0으로 다 하나씩 가까이 다가갈 거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 a, fa가 점 P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점 Q의 y 값인 거죠. 점 Q의 y값도 점 P의 y값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니까 요 h가 이제 0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식을 그냥 이런 식으로 h가 0으로 다가가게 해놓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저 위에 있는 식을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돼갖고 이거는 지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h는 이렇게 되고 이 a분의 h, a 플러스 h 이렇게 돼요. 그러면 h가 0으로 나니까 2의 a다. 미분계수는 2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화율이라는 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변화율은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인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기울기라는 거고 구간을
음, x1, x1하고 x2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 x는 x1에서 그러니까 그냥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하냐? 라고 하려면 즉 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저 델타 x가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x2 마이너스 x1이 이제 델타 x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fx2 마이너스 fx1이 델타 y인 거고 그럼 결국 저 식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x2가 x1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돼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아이씨 그래놓고 그냥 이건 거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x1, fx1이란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이제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 x2, fx2라는 그 점을 그냥 p라는 점으로 가까이 땡기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기울기를 구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것도 그냥 그림 앞에서 봤던 그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두 개의 점을 우리가 그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점으로 하나씩 가까이 당긴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하고 동치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보면 뭐 말장난인 것도 같은데 그리고 이제 도함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수로서 도함수 도함수라는 점은 도함수라는 개념은 그냥 앞에서 저희가 미분계수라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미분계수라는 것은 특정 이제 고정된 점에서 고정된 점 A, F, A에서의 어, 미분계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엇이냐 그 기울기라는 그 값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함수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고정된 수 A를 그냥 변수 X로 바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미분계수는 이제 그 저희가 배웠던 극한의 개념을 사용해서 특정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하나의 값이었다면 도함수라는 거는 극한을 사용해서 음, 특정 점이 아니라 그 인풋으로서 어떤 x를 집어넣으면 그 x, fx에 해당하는 기울기 값을 튀어나오게 하는 그냥 함수를 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구해놓고 내가 어, x는 뭐 2, 뭐 2, f 2에서의 그 기울기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미리 구해놓은 그 도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네, 그 점에 해당하는 기울기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 고정된 점이라고 했지만 그냥 고정된 점을 a, f, a로 표현을 했잖아요. a로 표현을 해놓고 미분계수를 구했어요. 여기서처럼. 그럼 이 식의 미분계수는 이제 2a였잖아요. 그냥 이 a라는 그 고정된 점을 그냥 x라는 변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도함수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미분계수 요 식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a를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x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고정된 점이 아닌 거죠. 고정된 점이 아니고, 네. a를 이제 미분계수 식에서 a를 이제 변수 x로 바꾸게 되면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어쨌든 x에 대한 그 함수식이 나타날 테고 그렇게
계산되어진 식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기하학적으로는 음,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단 그 함수를 통해서 x가 이제 f-x의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정의역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f의 도함수를 우리가 미리 구해 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뭐랄까 유용한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해 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곡선에 대해 해당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이 함수를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제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를 풀려고 도함수라는 것을 구해 놓는 건데 그러면 그 정의역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fx의 정의역과 이 f-x의 어, 역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fx의 정의역보다는 f-x의 정의역의 범위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한다면 어쨌든 이 해당 점의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fx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fx라는 이렇게 생긴 fx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fx에 해당하는 f-x가 정의가 되려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끝에 해당하는 점 여기에는 이제 자극한이 존재를 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극한이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fx로서의 그 fx의 정의역이 될 테지만 근데 이 점에서의 극한값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이 접선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x는 함수 f에서는 정의가 되는 값이지만 f-x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값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fx의 도메인 결국 이제 fs의 정의역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f의 도메인이 f 다시의 도메인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집합이, 정의역 집합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f 다시의 정의역은 즉 f 다시 x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즉 값에서 그러니까 fx에서 해당 x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를 하더라도 해당 뭐라 해야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뽀득한 건, 요 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뭐가, 요 점에 해당하는 접선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점에서의 접선은 정의가 되지 않는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 점에서는 F가 정의되지만 F 다시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F-의 정의역은 곧 점 X에서 미분 가능해야지만 네, F-의 정의역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이 해당 점에서 이 F가 미분 가능한지 그걸 어떻게 조사하는지도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어쨌든 조건이 F의 정의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F의 정의역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 X가 그 중에서 X가 F에서 가능해야지만 미분 가능해야지만 F 다시의 정의역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F의 정의역은 게 해당하기 위한 조건보다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F의 정의역의 집합이 F 다시의 정의역의 집합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좀 뒤에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얘기였고.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보함수가 조금 남았어요. 진도가 지금 보함수에서는 일단 이제 저희가 뭐 dx, dy 뭐 이런 기호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기호는 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미분 가능하다 함수는 언제 미분 가능하고 또 언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배울 거고 네 그리고 미분을 이제 뭐 여러 번 하는 거 지금 이제 f 다시가 저 하나가 붙게 되면은 미분을 한 번 하게 되는 거고 저게 두 번 붙게 되면 해당 점에서 미분을 두 번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여러 번 하는 거를 이제 고개도 함수라고 그걸 이제 배우면 이제 음, 무함수 부분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게 끝나면 이제 3장으로 미분법이 넘어가서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에 대해서 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음,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요?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네, 이해 다 됐어.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코딩. 어, 잠시만요.